시골분들은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저희는 이런 건 푼돈입니다. 도윤 씨,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하세요. 평생 농협조합장으로 살아온 아버지. 하지만 단 5분 만에 예비사위의 본색을 보고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백화점 한마디에서 드러난 탐욕과 교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음모. 과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최만석은 어김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68살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맑고 투명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축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힘찼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만석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아침 안개가 논 위에 살짝 깔려있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얘들아, 아침이다. 축사문을 열며 만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송아지들이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반가워하는 듯 꼬리를 살랑거렸죠. 하나하나 기표 번호를 확인하며 낡은 수첩에 기록하는 모습은 마치 신성한 의식과 같았습니다. 이 수첩은 만석이 10년 넘게 사용한 것으로 이미 가장자리가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어요. 7번 송아지는 어젯밤 사료를 조금 남겼군요. 12번 송아지는 여전히 활발했고 20번 송아지는 조금 무기력해 보였어요. 만석은 세심하게 관찰하며 모든 것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송아지들의 상태, 사료 섭취량, 배설물 상태까지 빠뜨리지 않았죠. 농사꾼에게는 이런 세심한 관찰이 생명이었거든요. 기록이 곧 농사꾼의 자존심이야. 만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농협조합장으로 살아오며 터득한 철학이었어요. 허투루 넘기는 일 없이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야만 농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었거든요.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성실함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믿었어요. 조합장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던 시간들. 정부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할 때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한 글자라도 틀리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집에 가져가서 부인과 함께 검토하기도 했어요. 만석이 형이 있어서 우리가 든든하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런 신뢰가 만석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도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값졌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거든요.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영이었죠. 아빠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그럼 아빠가 언제 못 잤냐? 소영이는 어젯밤에 늦게 들어갔다면서? 네, 응급환자가 있어서요. 새끼 고양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밤새 수술했어요. 만석은 딸의 목소리에서 피로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움도 느꼈죠. 고생했구나. 오늘은 남자친구랑 함께 온다고 했지? 네, 오늘 도윤 씨랑 함께 갈게요. 저녁 같이 드셔요. 그래, 알았다. 조심히 와라. 어머니가 소영이 좋아하는 나물 묻혀놨다. 만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외동딸 소영은 37살의 수의사로 도시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당당한 딸이 자랑스러웠죠. 무엇보다 농촌을 도우려는 마음이 커서 종종 시골 동물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영의 결혼이 이렇게 늦어진 것이었어요. 사실 소영에게는 그동안 좋은 인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엔 대학 동기와 사귀었지만 상대방 부모가 시골 출신이라며 반대했었죠. 30 초반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연애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유학을 떠나면서 흐지부지 됐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번번이 때를 놓쳤습니다. 소영 자신도 일에 매진하다 보니 연애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제 30 중반을 넘긴 딸을 보면 만석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많이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혼자 사는 게 걱정됐거든요. 특히 도시에서 혼자 병원을 운영하는 딸을 보면 더욱 그랬어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딸의 결혼 상대 강도윤이었어요. 34살로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차림새는 말끔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말투도 조금 어색했고요. 농촌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의 직감이었을까요? 사람을 오래 상대하다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감각이 생기거든요. 조합장 시절에도 그런 직감으로 사기꾼들을 몇 번 막아낸 적이 있었어요. 도윤에게서는 왠지 진실하지 못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아껴주고 존중해줘요. 소영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이 나이에 만난 소중한 인연이니까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만석은 논둑을 걸었습니다. 올해도 벼가 잘 자라고 있었어요. 황금빛으로 물든 이삭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손으로 이삭을 쓰다듬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이 땅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만석 형님, 참 부러워요. 딸이 그렇게 잘났으니. 우리는 아들만 셋이라 속 터져요. 이웃집 박 씨가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뭘. 그냥 제 갈 길 가는 거지. 소영이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니까 걱정이 많아. 만석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기뻤지만요. 소영이 자신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소영과 도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만석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어요. 뭔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이 신경 쓰였어요. 장인어른, 이번에 좋은 사업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몇 번이나 봤다고 바로 장인어른이라 부르며 도윤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무슨 사업인가? 축산업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축산 관련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목장 규모를 키우면 보조금도 상당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처럼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윤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사업에 대한 열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석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불안한 예감 사이에서 갈등했죠. 수십 년 농사를 지으며 기른 직감이 자꾸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과 도윤은 예물을 보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만석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니까
아버지로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인은 몸이 좀 안 좋다며 집에 남았습니다. 백화점까지 가는 길에 만석은 버스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농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가끔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딸이 대견하면서도 걱정됐어요.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서 혼자 버텨내는 딸이 기특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이 눈을 부셨어요. 만석은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든 게 번쩍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소영이 만석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시죠? 너무 시끄럽지 않으세요? 괜찮다. 소영이가 좋아하면 아빠도 좋아. 보석 코너는 더욱 화려했어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들이 진열장 안에서 빛나고 있었죠. 목걸이, 귀걸이, 반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만석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딸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이거 어때요, 도윤 씨? 너무 크지도 않고 예쁘지 않나요? 소영이 한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소담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딸의 손가락에 잘 어울릴 것 같았죠. 다이아몬드가 적당한 크기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망설이더니 점원을 불렀어요. 이거 얼마예요? 480만 원입니다, 고객님. 점원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만석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평생 반지라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예비사위도 능력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윤의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시골 분들은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저희는 이런 건 푼돈입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만석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건가요? 500만 원 가까운 돈이 푼돈이라니요. 점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소영은 도윤의 팔을 살짝 꼬집었어요. 도윤 씨,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하세요. 아, 죄송해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장인어른. 정말 실수였습니다. 도윤이 서둘러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석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편한 감정이 피어올랐거든요. 시골 사람이라고 업신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것일까요? 만석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윤을 다시 보게 되었죠.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시죠?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도윤 씨가 가끔 맘에도 없는 말을 좀 하고 그래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만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도윤 씨도 실수한 거겠지.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농사꾼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건지 서글펐거든요. 예물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만석은 뒷자리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실수였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도윤이 백미러로 만석을 바라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별일 아니야. 만석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마음은 계속 불편했어요.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그렇게 가벼워 보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했거든요. 특히 푼돈이라는 표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도윤은 말이 없었고 소영은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죠. 만석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부인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아버지, 도윤 씨가 정말 미안해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만석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문득 마을 부동산 사장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었거든요. 형님, 그 사위 될 청년. 요즘 처남이랑 농지 개발건으로 자주 붙어 다닌답니다. 뭔가 큰 일을 꾸미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 땅도 넓고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오늘 일을 겪고 보니 김 사장의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도윤이 자신의 땅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500만 원을 푼 돈이라고 할 정도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 걸까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의심이 과한 것 같았거든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농사꾼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오랫동안 땅과 함께 살아오며 기른 감각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도 이런 직감이 중요했어요. 날씨를 읽고 땅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축사에 나갔어요. 송아지들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하지만 어제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푼돈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오만함과 무시하는 태도가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했죠. 만석은 송아지 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안 하지?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어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 며칠 뒤 도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소영은 병원에 응급환자가 있다며 못 오고 도윤만 집에 있었어요. 만석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혼자 계시네요. 그래, 소영이는 바쁘다며.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지. 만석은 예의상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딸의 상대방이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동안 도윤은 계속 눈치를 봤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기다렸어요.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진심을 보여주는 법이거든요. 장인어른,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도윤이 진지하게 사과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나간 일이야.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뭔가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만석은 찻잔을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긴가? 저번에 말씀드린 축산업 건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장인어른 명의로 목장을 크게 세우면 보조금도 쉽게 나오고 모두 편해집니다. 도윤의 눈빛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사업 이야기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명의로? 네, 그래야 농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 정부에서 축산업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특히 기존 농민이 규모를 늘리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상당합니다. 만석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표면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굳이 자신의 명의를 써야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일단 송아지들을 더 들여놓고 축사도 확장하는 거죠. 제가 투자금은 준비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명의만 빌려주시면 되고요. 도윤이 열심히 설명했지만 만석의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어요. 명의만 빌려달라는 말이 특히 걸렸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쌓아온 신용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그런데 왜 내 명의로는 안 되는 건가? 만석의 질문에 도윤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게 저는 아직 농업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장인어른은 이미 오랫동안 축산업을 하셨으니까 신청하면 바로 승인될 겁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만석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합장 시절에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남의 명의를 빌려서 부정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을요. 생각해 보겠네. 만석이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섣불리 대답할 일이 아니었어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윤은 아쉬워하면서도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참, 장인어른. 이 일은 소영 씨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성사되면 그때 깜짝 선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 말이 만석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딸에게는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당한 사업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요. 도윤이 떠난 후 만석은 혼자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의 행복을 생각하면 도윤을 믿고 싶었지만 농사꾼의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차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떨어지는 걸 봤어요. 만석이 가까이 가서 주워보니 비싼 남자 시계였습니다. 브랜드는 잘 모르지만 금으로 된 것 같았고 무겁고 화려했어요. 도윤 씨, 시계 떨어뜨렸어. 만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차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자세히 보니 뒷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KMS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이니셜은 KDY일 텐데요. 만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시계는 누구 것일까요? 도윤이 가지고 있을 리 없는 시계인데 왜 차에 있었을까요? 스타트업을 한다는 예비사위가 이런 비싼 시계를 가지고 다닐 리도 없고요. 이상하네. 이건 누구 거지? 만석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속에 의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도윤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왜 자꾸 명의를 빌리려고 하는지. 다음에 소영을 만났을 때 만석은 시계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참았어요. 도윤이 딸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만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계속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KMS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도윤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설마 훔친 건 아니겠죠.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송아지들을 돌보면서도 계속 그 일만 생각했어요. 도윤의 제안도 마음에 걸렸고 시계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틀 후 밤 만석은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축사 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축사에 있을 사람은 없을 텐데요. 만석은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손전등을 가져가려다가 상대방이 눈치챌까봐 그만뒀습니다. 달빛만 의지해서 천천히 축사로 향했어요. 축사에 가까워지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명이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석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응,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귀표 번호만 맞춰놓으면 돼. 목소리 중 하나는 도윤이었어요. 만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장인 명의로 신청하면 바로 통과될 거야. 나이 많은 농민들은 의심 안 하거든. 그럼 송아지들은 어떻게 하고? 실제로는 안 들여놓고 서류만 꾸미는 거지. 어차피 검사 나올 때만 임시로 놓으면 돼. 만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허위로 송아지를 들여온 척하고 보조금을 타려는 계획이었던 거군요. 그것도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서요. 그런데 장인이 눈치채면 어떻게 해? 괜찮아. 딸 앞에서는 절대 반대 못할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그래. 도윤의 목소리에 냉정함이 묻어났어요. 평소에 보여주던 공손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형,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물론이지. 하지만 안 들켜. 농민들은 서류 같은 거 잘 모르거든. 장인도 마찬가지일 거야.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군요. 평생 조합장을 하면서 온갖 서류를 다뤘는데 농민은 서류를 모른다니요. 두 사람이 뭔가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석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지만 발걸음 소리가 날까봐 멈췄습니다. 잠시 후 트럭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멀어져 갔어요. 만석은 한참을 기다린 후에 축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을 찾으려고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낯선 발자국이 있었고 송아지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축사 앞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송아지 입식 신청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기억이 없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귀표 번호들이 적혀 있었는데 자신이 수첩에 기록한 번호와 달랐습니다. 만석은 수첩을 꺼내서 대조해 봤어요. 서류에는 25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8마리밖에 없었습니다. 7마리가 허위로 기록된 거였어요. 이놈들이 정말로. 만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허위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는 거였어요. 그때 마을 부동산 사장 김 사장이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아, 김 사장. 이것 좀 봐줘. 이상하지 않나? 만석이 서류를 보여주자 김 사장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거 송아지 입식 신청서네요. 그런데 마리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나도 그게 이상해서. 김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형님, 혹시 그 청년, 도윤 씨 말인데요. 어젯밤에 처남이랑 트럭 타고 이쪽으로 오는 걸 봤어요. 정말? 네, 새벽 2시쯤이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뭘 하러 왔을까 싶어서요. 김 사장의 말이 만석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놨어요. 어젯밤에 들은 대화와 지금 이 서류, 그리고 증인까지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 이것 좀 조용히 알아봐 줄 수 있나?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그럼요, 형님. 제가 아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은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사장이 떠난 후 만석은 혼자 축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을 사랑한다고 했던 도윤이 실제로는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요. 소영이는 이 사실을 알까? 만석은 딸이 걱정됐어요. 만약 소영이 모르는 상태라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하지만 알고 있다면 더 큰 문제였어요. 딸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뜻이니까요.
오후에 CCTV를 설치한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젯밤 녹화된 것 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겠네. 만석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어요. 의심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특히 딸 앞에서 도윤을 비난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녁에 소영이 집에 왔을 때 만석은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평상시와 같이. 소영이는 병원 일이 많이 바쁘나? 네, 요즘 환자가 많아서요. 도윤 씨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새벽 2시경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서고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도윤이었고 다른 한 사람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이 트럭에서 상자 몇 개를 내려서 축사 근처에 놓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에 상자들을 다시 트럭에 싣고 떠났어요. 이제 확실해졌군. 만석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이틀 후 소영이 집에 와서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도윤에 대한 의심을 조심스럽게 꺼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너무 충격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빠, 왜 자꾸 도윤 씨를 의심하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에 차분하던 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만석의 마음도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영아, 아빠가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야.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 이상한 점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윤 씨는 저를 정말 잘 대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만석은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사람이 내 명의로 뭔가 하려고 한다더라. 축산업 확장 같은 걸 말이야. 그게 뭐가 나쁜 건가요? 아빠 사업이 더 커지면 좋은 일 아닌가요? 도윤 씨가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소영은 여전히 도윤을 믿고 있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이 하는 모든 일이 좋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소영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남의 명의를 빌려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아빠, 도윤 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소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만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아빠는 왜 사람을 못 믿으세요? 왜 그렇게 의심만 하세요? 도윤 씨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요. 소영의 말에 만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본 CCTV 영상과 허위 서류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소영아, 아빠가 너 걱정돼서 그런 거야. 혹시라도 속는 거 아닐까 해서. 속는다니요? 아빠, 정말 너무해요. 저도 이제 30 중반이 넘었어요. 사람 보는 눈 정도는 있다고요. 소영이 서럽게 울었어요. 이제야 만난 소중한 인연을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으니 얼마나 속상할까요? 만석도 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아빠 증거라도 있으세요? 도윤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요? 소영이 울면서 따졌어요. 만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줄까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곧 알게 될 거야.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왜 사람을 의심하세요? 정말 이해 안 돼요. 소영이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만석은 거실에 혼자 남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마저 등을 돌리니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만석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름이 허위 서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조합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이 믿어주던 그 신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 사장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어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문제가 있더라고요. 뭔 일인가? 도윤 씨가 신청한 서류들이 다 허위예요. 송아지 마리수도 틀렸고 축사 규모도 과장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사기 수준이에요. 김 사장의 말에 만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럼 이미 신청이 들어간 건가? 아직은 검토 단계예요. 하지만 승인되면 형님 명의로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몇 천만 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만석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몇 천만 원이라니요. 그런 큰 돈을 허위로 받으면 자신은 사기꾼이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신청을 취소해야 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해야겠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김 사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석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딸 문제가 걸렸어요. 김 사장, 그런데 이 일을 소영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 글쎄요. 따님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만약 모른다면 빨리 알려줘야 하고요. 만석은 고민에 빠졌어요. 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후에 혼자 축사에 앉아 생각하고 있는데 도윤이 찾아왔어요. 소영과 함께였습니다. 소영은 아직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어제 소영 씨한테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 의심을 하신다고요? 도윤이 정면으로 물어봤어요. 만석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거든. 무슨 일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오해를 풀 수 있을 텐데요. 도윤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하지만 만석은 그 속에 숨겨진 불안을 느꼈습니다. 내 명의로 허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만석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허위 신청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송아지 입식 신청서 말이야. 실제와 다르게 신청했잖아. 도윤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금방 진정했어요. 아, 그거요? 그건 예상 마리수로 신청한 거예요. 곧 추가로 들여놓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들여놓아 봐.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몰아세우세요? 소영이 도윤을 감쌌어요. 만석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영아, 이 사람이 아빠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 아빠 명의로 거짓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타려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소영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도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석이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만석이 휴대폰을 꺼내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젯밤 도윤이 트럭을 타고 와서 수상한 일을 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소영이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도윤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소영은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이 막혔고
도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도윤 씨, 이게 뭐예요? 왜 밤중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을 했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설명하기 복잡한데 복잡하면 천천히 설명해 보게. 시간은 많다네.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임시로 서류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실제 송아지들을 들여놓을 예정이었어요. 도윤이 어설프게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만석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 명의로 신청했나? 그리고 왜 소영이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고? 도윤이 대답하지 못하자 소영이 다시 물었어요. 도윤 씨, 정말 이게 전부예요? 다른 숨기는 일은 없어요? 만석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며칠 전 도윤 차에서 떨어뜨린 그 금시계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KMS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데 내 이니셜은 KDY 아닌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계를 보더니 완전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친구 거예요. 친구 것을 왜 내가 가지고 다니나? 그것도 이렇게 비싼 걸? 만석의 추궁에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소영이 시계를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 이거 정말 비싸 보이는데요? 이런 걸 왜 가지고 다녀요? 그냥 잠시 맡아둔 거예요. 도윤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어요. 만석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맡아둔 거라면 왜 차에서 떨어뜨렸나? 소중한 물건이면 조심히 간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소영이 뭔가 깨달은 듯 물었어요. 도윤 씨, 혹시 이 시계 정당하게 얻은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정당하게 얻은 거죠.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만석이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자. 지금 당장. 그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왜 안 돼? 해외에 나가 있어서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이 너무 뻔했습니다. 도윤 씨,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빚도 많이 있고요. 빚이요? 얼마나요? 몇 억 정도.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만석도 예상했던 것보다 큰 금액이라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기를 치려고 한 거군. 만석이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도윤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남을 속여도 되는 건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잖아. 만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뭔가 실수였다는 말인가? 만석이 따져 묻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영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도윤 씨,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랑 결혼하려던 게 아니라 아빠 땅 때문이었던 거예요? 소영의 질문에 도윤이 크게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소영 씨. 정말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왜 속였어요? 왜 거짓말했어요? 소영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석이 다시 물었어요. 그 처남이라는 사람은 누구고 어떤 역할을 한 건가? 처남은
제 사업 파트너예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내 땅을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도윤이 대답을 망설이자 만석은 확신했어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내 땅이 목적이었던 거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소영 씨가 좋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내 땅을 노리기 시작했나? 그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부터요.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소영이 더욱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윤 씨, 그럼 저와의 결혼도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만석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내가 만약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분명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 확신했나? 딸 앞에서는 반대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도윤의 대답에 만석이 화가 치밀었어요.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본 거구나. 딸을 인질로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때 소영이 일어섰어요. 도윤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어요. 소영 씨,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요? 몇 번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더 봐줘야 하나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윤이 체념한 듯 물었어요. 만석이 답했습니다. 일단 허위 신청부터 취소해. 그리고 다시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마.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소영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소영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만석은 옆에서 딸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아빠, 제가 바보였죠? 아니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정말 창피해요. 아빠가 말렸는데도 끝까지 믿었잖아요.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만석은 딸을 위로하면서도 안도했어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혼사는 파기되어야 마땅했지만 만석은 마지막으로 도윤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싶었어요. 소영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제대로 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은 상견례 취소가 안 된 걸 보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양쪽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도윤의 부모님과 처남도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만석은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눈치챘습니다. 네, 어서 앉으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만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식당은 조용했어요. 양쪽 가족들이 모두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도윤의 부모님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런데 도윤 씨 아버님, 아드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만석이 갑자기 도윤의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도윤의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타트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만석의 질문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도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서 그런 얘기를 왜 안 되나? 결혼하려면 서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의 부모님이 아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빚이 뭔 빚이야? 도윤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몇 억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만석이 대신 답했어요. 도윤의 부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몇 억이라고? 도윤아, 그게 정말이야? 도윤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도윤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때 만석이 리모컨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프로젝터 화면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만석이 차분하게 말하며 첫 번째 영상을 틀었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는 도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건 일주일 전 새벽 2시에 우리 집 앞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주시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아, 이게 뭐야? 왜 새벽에 거기 있었어? 도윤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만석이 두 번째 자료를 보여줬어요. 통화 녹취였습니다. 며칠 전 김 사장이 도와서 녹음한 것이었어요. 서류만 깔끔하면 장인 이름으로 승인나. 그럼 땅값은 바로 뜨지. 도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처남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장인 명의로만 묶으면 돼. 나이 든 사람들은 서류 같은 거 잘 모르거든. 이 말을 들은 순간 도윤의 부모님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석이 허위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귀표 수첩과 대조하며 번호 불일치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윤의 부모님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처남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도윤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 이런 짓을 했어? 도윤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그것도 장인 될 사람한테. 도윤의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답게 아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어 했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도윤 씨, 저한테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나랑 결혼하려던 게 아니라 아빠 땅이었어요? 소영의 질문에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영 씨가 좋아서였어요. 처음에는요? 그럼 나중에는 달라졌다는 뜻이네요? 그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소영 씨, 지금도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왜 속였어요? 왜 아빠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소영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도윤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소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소영이 정중하게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도윤의 아버지도 만석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도 피해자시죠. 만석이 너그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처남이 슬그머니 나가려고 하자 만석이 불렀어요. 잠깐 어디 가시나요? 아, 저는 일이 있어서. 일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다른 사람 명의로
또 그런 일 하러 가시는 건 아니죠? 만석의 말에 처남이 당황했어요. 결국 그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상견례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만석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제 딸과 도윤 씨의 혼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하지만 그 기회를 거짓말로 채웠잖아. 만석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소영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도윤과 그의 가족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사는 완전히 파기되었고 도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허위 서류 작성과 명예 도용 혐의였습니다. 만석은 마을 회관 앞에 투명 기록판을 세웠어요. 마을의 모든 농업 관련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보조금 신청 현황부터 축산업 현황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마을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말이에요. 만석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투명한 운영 방식이 다른 마을의 모범이 될 것 같았거든요. 만석이 형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깨끗해졌네요. 김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만석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마을 전체가 더 투명해진 것 같았거든요. 소영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빠르게 회복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서 운영하던 동물병원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저 여기서 작은 동물병원 열려고 해요. 정말?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만석이 기뻐했어요. 딸이 곁에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소영은 마을 입구에 작은 동물병원을 열었어요. 농촌 동물들을 전문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쌓은 경험을 고향에서 발휘하는 거였어요. 소영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 소들이 건강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마워했어요. 소영은 정성을 다해 동물들을 치료했습니다. 때로는 치료비를 받지 않기도 했어요. 아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과의 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극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소영아. 진짜 행복은 정직하게 사는 데서 나오는 거야. 만석도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은 축사에서 송아지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송아지들의 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너희들은 정말 정직하구나.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 송아지들이 만석을 바라보며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속여도 땅은 거짓말을 안 해. 기록은 내 자존심이야. 만석이 혼잣말을 하며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도 빠짐없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이 습관만큼은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운영 방식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습니다. 소영의 동물병원도 소문이 나서 이웃 마을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아빠, 요즘 마을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야. 만석과 소영은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했어요. 부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도윤 때문에 생긴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소영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이웃 마을에서 온 약사였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만석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 같네. 네, 아빠. 이분은 진짜 진실한 분 같아요. 소영도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남도 결국 잡혀서 함께 처벌받았어요. 만석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야. 만석이 송아지들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만석은 새로운 송아지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식으로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모범 사례가 됐어요. 김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뭘. 만석은 여전히 겸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소영의 동물병원도 번창했어요. 정직한 진료와 성실한 서비스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아빠 덕분에 정직의 가치를 배웠어요. 아니야, 너 스스로 깨달은 거야. 만석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시련을 겪고도 올바른 길을 선택한 딸이 대견했습니다. 저녁 무렵 만석은 다시 축사로 향했어요. 송아지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귀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첩에 기록했어요.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해. 송아지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만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복잡한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 정직은 최고의 보물이야. 만석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축사문을 닫았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는 오늘처럼 정직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투명한 운영과 정직한 삶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았습니다. 만석의 기록 수첩처럼 모든 것이 명확하고 투명해진 거였어요. 소영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마을도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직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어요. 만석은 송아지 귀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속여도 땅은 거짓말을 안 해. 기록은 내 자존심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